안녕하세요. 31일입니다. 5월이 이제 끝났죠. 6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하반기 장기 채권 투자 관련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5월 한 달이 끝나면서 정말 중요한 지표들이 많이 나왔고, 또한 부채 한도가 완전히 협상이 되면서 이제 이번 달부터는 1년 미만 단기 국채들이 발행이 되면서 시중에 있는 돈들이 미 재무부 TGA 계좌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는 채권을 투자하던 주식을 투자하던 간에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요. 나의 자산이 인플레이션에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 그 수치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그렇게 자산을 불리기 위해 모든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있을 겁니다. 나와 내 가족과 자식들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모은 시드머니를 첫 번째로 절대 잃지 않는 게 중요하겠죠. 5월 부채 한도 협상이 진행되면서 미국이 디폴트가 나는 리스크를 채권 시장에서 많이 반영하면서 10년물은 3.8까지 올라갔다가 부채 한도 협상 이후에 다시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계속해서 시원하게 금리가 빠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TLT나 TMF 장기 채권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빠르게 잡히면서 채권 금리가 빨리 내려와줘야 합니다. 보시면 문제는 인플레이션이 끈질기게 잡히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번에 5월에 나온 미국 근원 개인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대비 이제 예측치 4.6을 4.7%로 상회하면서 안 좋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월 대비 0.3%에서 0.4%로 더 이제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상회하면서 개인들의 지출이 꺾이지 않는 것이 채권 금리가 하락하지 않는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연준에서는 코어 PC가 2%까지 내려와야 금리 인하를 한다고 선언했죠. 보시는 표는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예측하는 코어 PC의 흐름인데요. 우선 빨간색으로 박스친 23년 4월 이후를 보면은 쉘터, 즉 이제 주거, 이쪽 이제 회색 부분에 주거 비용이, 그리고 네이비 색깔의 서비스 부분이 정말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23년도 이후를 보면 물품이나 이제 여행 같은 경우는 물가가 많이 꺾여서 주거비나 서비스 물가만 꺾이면 코어 PC가 잡힌다고 보면 되는데, 생각보다 이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율보다 서비스 쪽이 차지하는 비용이 굉장히 많아서 서비스 비용이 많이 하락이 되면 코어 PC는 점점 낮아질 거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Federal Housing Finance Agency가 발표하는 5월 30일에 발표된 주택 가격 지수들이 일제히 상승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쪽이 예측치이고요. 여기 실제치가 나왔는데 모든 이제 수치들이 다 상승을 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렇게 코어 PC에 해당하는 주거 비용에 당연히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게 정말 쉽지 않다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작년 대비해 미국 집값은 평균 4.3%에서 작년 4분기 대비 올해 1분기 지표가 0.5%가 집값들이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4월달 신규 주택 판매가 전월 대비 3.3에서 4.1%로 높게 나왔고, 숫자를 보면 4월 판매는 68만 3천 건으로 예측치보다 높게 나온 모습인데요. 근데 큰 틀에서 보고 생각을 해보면 21년도 여기 1월에서 지금 고점으로 신규 주택 판매 수치가 계속 이제 감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직관적으로 봐도 신규 주택 판매가 그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미국 모기지 금리가 이제 5월 기준 6.91%로 굉장히 엄청나게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기존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낮은 고정금리로 대출을 이미 받아놨기 때문에 현재 집값이 많이 오른 주택을 팔고 새로운 집으로 가려고 하는 이동이 없다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높은 모기지 금리를 주고 낮은 금리를 바꿀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기존 주택의 공급이 거의 없고요. 물론 주택 구매 수요도 적긴 하지만 공급이 훨씬 더 적고, 기존에 착공된 신규 주택 물량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이제 살 수 있는 집들이 신규 주택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라도 사는 어떤 그런 형국이어서 그렇게 신규 주택 판매가 예측치를 상회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6월 1일에 발표된 5월달 고용지표를 먼저 ADP 비농업 고용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참고할 만한 수치이긴 합니다. 이제 예측치인 17만 건에서 27만 8천 명으로 엄청나게 많은 고용이 되었는데, 확실히 이제 5월달 고용지표를 보면은 서비스 직종이 이제 고용이 굉장히 강하고 급여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Pay growth continues to slow. 급여가 낮아지고 있다는 건 좀 좋은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제조업의 이제 고용은 계속 낮아지고 있죠. 보시면 manufacturing이나 finance job은 이제 로스트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제 고임금 직종들이 계속
이제 하락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급여가 점점 낮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조금 보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계속 보면은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리고 4주 평균 청구 건수가 다 예측치를 상회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느 순간 이제 후행이기 때문에 확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산업별로 고용 현황을 보면은 이제 자원이나 이쪽 부분에서는 고용이 늘었어요. 그리고 건축에서도 좀 어느 정도 늘었고, 근데 문제는 매니팩처링 제조업에서 이렇게 고용이 낮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임금 직종이 이제 인포메이션이나 파이낸셜 액티비티, 이렇게 이제 프로페셔널 비즈니스, 에듀케이션이나 헬스 서비스도 이제 하락하는 국면이고요. 이제 운송이나 이런 교통은 올라갔고, 레저나 스피텔러티, 그리고 아들 서비스, 여기서 좀 눈여겨봐야 할 거는 이제 서비스 쪽에 이제 레저나 이제 숙박 레저가 20만 건이 올라가서 이제 실업률이 낮아지는데 기인하는 그 직종이 서비스가 엄청나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이쪽 서비스는 산업 근간에서 서비스가 좋아진다고 모든 경제가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업종 고용이 탄탄하다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면서 5월달에 발표된 챌린저 해고자 지수는 이제 전년 대비 227%에서 286%까지 올라간 모습인데 이렇게 해고를 한 어떤 수치로 봐주면 되고, 5월달에 해고된 사람들이 8만 명이 넘었습니다. 8만 명이 넘어섰고, 챌린저 고용 지표에서는 산업 제조, 교육, IT 이런 섹터에서 높은 임금을 받는 고퀄리티 일자리 산업 섹터에서 해고자들 수가 나왔는데, 특히 5월달에 2만 3천 명 정도의 IT 업계 종사자들이 해고를 당했고, 올해까지만 총 13만 6천 명이 해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매 쪽에서도 물론 지금까지 4만 5천 명의 해고자들이 있고, 금융권에서는 5월달에만 3만 7천 명의 해고가 있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결국 이제 서비스 물가를 지탱하고 있는 그 소비를 해주는 어떤 고임금 직장인들이 이렇게 해고를 당하면서 소비에 대해서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그게 의미하는 것은 서비스 물가가 조금 잡히지 않을까라는 계속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이제 22년도와 21년도의 이제 흐름을 봤을 때 22년도에 조금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이제 고용이 굉장히 좋았지만 23년도에는 점점 해고율이 높은 수치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실업률이 지금 굉장히 좋은데 이렇게 면밀히 더 살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5월달에 ISM 제조업 지수들이 발표가 되었죠. 제조업 구매자 지수가 예측치 47에서 46.9로 낮아졌습니다. 근데 전에 생각해보면은 4월달 지표가 46.8에서 47.1로 올라가면서 산업 지표가 반등 하나 싶더니 다시 이렇게 내려간 모습을 보이고 있죠. 5월 지수가 다시 이렇게 내려갔고요. 근데 문제는 ISM 제조업 지표보다 더 선행하는 신규 주문 지수가 폭락했어요. 이제 5월달 신규 지수를 보면은 52를 물가지수 죄송합니다. 신규 지수를 보면 44.9를 예상했는데 42.6으로 훨씬 더 낮은 수치로 됐다는 것이죠. 이게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은 7월 초에 발표되는 6월의 ISM 제조업 지표는 6월 달에 폭락한 것들을 기반해서 더 내려가는 것을 또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제조업이 점점 더 폭락하는 모습을 우리는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ISM 제조업의 연속 하락하는 것에 산업에 대한 의미를 어떤 이제 결과적인 의미를 봐야 하는데, 산업 기반의 근간이 되는 제조업 일자리 수가 감소가 되는 것이죠. 사실 서비스 직종에서의 고용률이 굉장히 높은데, 그것은 ISM, 그러니까 이제 제조업에서 고용률이 높으면은 그게 더 좋아지겠지만, 계속 좋아질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산업의 기반에 이렇게 근간이 되는 제조업 일자리가 감소되면서 그 제품들을 생산하는 부품이나 원자재나 수요가 감소하게 되겠죠. 그럼 제조업의 수혜를 받는 어떤 그 제조업을 또 옮기는 화물이나 운송 서비스 수요가 또 감소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제조업이 무너지게 되면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요가 감소할 수밖에 없는 순서를 이제 차례대로 동반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근원 PC에 들어있는 서비스 비용이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렇게 이제 코어 PC에는 주거비보다 아까 보시듯이 서비스 소비가 더 높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서비스 쪽이 훨씬 더 높죠. 주거비는 이제 천천히 내려올 것이고, 이게 빠진다는 것은 너무나 명확한 사실이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렇다면 이제 페드가 말하는 연중 2%의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온다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미 그때가 되면 10년물 금리는 2%대로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보고요. 6월 5일에 이제 5월달 비제조업 기업활동 지수들이 일제히 예측치를 다 하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방금 ISM 제조업에 대한 그 결과로 나타난 어떤 부산물 같은 그 이제 서비스 직종의 지표들인데, 5월 달에는 이제 조금씩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왜냐하면 제조업이 좋지 않으니까요.
이제 비제조업 기업활동 지수가 하락하자마자 그 발표 이후에 채권금리가 일제히 하락을 했어요. 이제 10년물 같은 경우는 1% 정도 올라가고 있었는데 이제 바로 이제 하락을 한 모습이죠. 20년과 30년물도 훨씬 막 1.1% 막 이렇게 올라가다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에 채권금리가 상승하는 이유는 부채한도 협상 이후에 새롭게 이제 발행되는 채권들에 의한 상승과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게 되면서 6월 금리 인상을 더 할 수도 있다는 어떤 불안감으로 올라가고 있었던 것이죠. 6월 8일 기준으로 단기물 국채 입찰권이 나왔어요. 이번에 부채한도가 협상이 되면서 단기물 위주로 이제 채권 발행을 먼저 시작을 했는데 이제 3개월물 국채 입찰이 이전 5.3%에서 5.22%로 더 낮아졌고요. 6개월물은 이제 5.29에서 5.25로 더 낮아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기물 국채도 전반적으로 안정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번에 6%까지 치솟았던 것이 5.2까지 내려왔다는 것을 보면은 확실히 안정화가 되고 있죠. 근데 절대값으로 보면 여전히 높긴 한데 결국에는 내려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만한 이제 사우디와 오펙이 원유 감산을 발표를 했어요. 이제 하루 100만 배럴 정도의 대규모 원유 감산을 발표를 했죠. 작년에 이제 120불까지 잘 안 보이는데 작년에 이제 120불까지 올라갔었던 유가가 이제 70불, 저번에 60불 때까지도 내려가는 모습이 있었는데, 좀 사우디나 오펙에서는 이렇게 석유 공급을 이제 낮춰버리면서 유가를 다시 올릴 이제 계산이었지만, 사실 석유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침체 국면에서는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격 유지를 위해 단행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WTI 유가 선물 차트를 좀 보시면은 6월 5일 기준으로 이제 급격하게 좀 올라가다가 다시 제자리로 내려와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석유의 공급을 낮춰도 역시 침체는 침체구나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전 세계의 제조업 지표들이 너무 하락이 거세기 때문에 유가 공급을 내려도 수요가 받쳐주지 않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보시는 표는 S&P 500의 이쿼티 리스크 프리미엄과 10년물 채권금리를 비교한 차트입니다.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 이번 2월 달에 발표를 한 자료인데요. 현재 6월이니까 아마 이 수치는 더 내려갔을 겁니다. 이제 먼저 이쿼티 리스크 프리미엄이란 뭐냐면 주가와 채권을 비교했을 때 어떤 자산이 더 저평가가 되어 있는지 볼 수 있는 좋은 자료입니다. 직관적으로 이제 파란 색깔 선이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모습이 있는데, 이제 파란색 선이 올라가면 채권이 고평가가 되어 있는 것이고, 파란색 선이 내려가면 S&P 500이 고평가가 되어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쿼티 리스크 프리미엄을 계산하는 방법은 주가 기대 수익률, 이제 1 나누기 이제 주가의 퍼, 이제 S&P 퍼 마이너스 미국채 10년물 금리를 이제 하면 나오는데요. 현재 대략 1.6% 정도의 계산이 나옵니다. 역대 ERP의 평균치는 4%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저기 노란색 보이는 하이 리스크 존과 그 밑에 보이는 데스 존이 있는데, 여기까지 내려가면은 정말 주식이 고평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지금 현 상황은 이미 주식이 너무 고평가가 되어 있고요. 이미 빨간색 선까지 내려와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채권은 상대적으로 저평가가 되어 있다는 말이 됩니다. 여기서 S&P 500이 더 올라가면 이 수치가 더 내려가겠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까지 리스크를 가져가면서 주식을 해야 하는 지금 시점인가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1960년부터 23년까지 M2 증가율을 보면은 역대 최저입니다. 마이너스를 찍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제 모든 구간을 봐도 23년을 제외하면 마이너스 구간으로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시중에는 이제 돈이 계속 사라지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모든 경제 지표는 이 M2 통화 정책과 페드의 기준금리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고,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이 통화량의 공급을 잘 봐야 하는데 유동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주식시장이 올라가기에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을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결론을 좀 말해보면 여전히 주식은 고평가이고요. S&P나 나스닥 다우는 다 고평가가 되어 있고, 채권이 저평가가 되어 있다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6월에 발표되는 지표를 필두로 이제 하반기에는 실업률이나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등이 더 높아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고, 또 제조업 지표나 서비스업 지표들이 동반 하락하면서 인플레이션도 점점 둔화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채권 금리는 결국에 내려갈 수밖에 없는 순서를 가지고 있겠죠. TLT나 TMF 투자자들은 10년물 기준 3.7% 정도의 금리 상황은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반기에는 여전히 은행이나 상업용 부동산이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리스크 관리는 필수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조금 더
돈을 잃지 않는 방향에서 투자를 하는 쪽을 항상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접근을 하다 보면은 결국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또 부탁드립니다.